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앵코 고등부 원장 신유철입니다. 네, 일단 저희가 영훈고 설명회를 두 번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오늘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영어, 수학, 국어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 과학은 지금 두 선생님이 계신데요. 지금 수업이라서 중간에 나오기가 좀 힘드셔가지고 이번 수요일까지 영훈고 통합과학 설명 영상을 찍어서 이제 저희 유튜브도 올리고 블로그에도 올리고 아마 참석한 어머님들께도 아마 링크 문자를 갈 겁니다. 시작을 해보면 일단은 사실은 요거는 저희 대표 원장님이 직접 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수학에는 오세요. 근데 지금은 수업 중이시라 가지고 좀 제가 대신 자랑을 좀 하게 됐는데요. 저희 대표 원장님이 이번에 작년에 SBS 고수열전에 나오셨어요. 그래도 저희 학원 유튜브나 블로그에도 올려져 있고 또 아마 이렇게 등록차 아니면 문의차 이제 여기 5층 올라가 보셔도 그 TV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여유 되시면은 유튜브 통해서 보시면은 나름 믿고 맡기시기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저희 대표 원장님께서 이번에 그 교육산업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이것도 사실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셔야 더 좋은데 제가 좀 자랑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입시 결과인데요. 요게 좀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인서울인데, 좀 잘 오타가 나서, 이제 인서울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이게 올해인데요. 아직 입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추가 모집도 있고, 정시도 있고 해가지고, 일단은 수집된 자료만 넣어놨고, 아마 뭐 작년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성적 우수자고요. 이건 2학기입니다. 이제 작년 2학기고요. 1학기까지 하면은 훨씬 많겠죠. 예, 근데 일단 저희가 작년 2학기 정도만 넣어놨고요. 네. 이제 영훈고 이제 2학기 성적에 관련된 거고요. 이제 유진 선생님께서 정리를 해주실 건데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미 홍보 자료 나와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들은 앞으로 이제 지금 1학년 되는 학생들 어떻게 수업할지 그게 좀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앵콕학원에서 영훈고 1학년을 맡게 된 박지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영훈고 신입생하고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25년도 1학기 설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강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저에 대한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22년 개성교육과정, 네,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죠. 요거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영훈고 시험 경량 및 유형을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의 학습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일단 저는 지금은 앵콕학원에서 고등 강사로 있지만 이전까지는 미래탐구 마포에서 고등 강사로 있었습니다. 미래탐구에서는 성심여고 전문 강사로 있었는데요. 이때 성심여고 아이들이라고 하면 이때 성심여고는 사실 범위가 되게 많은 학교예요. 그래서 영훈고는 그렇게까지는 범위가 많진 않지만 한 범위가 62지문 정도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을 케어를 하고 관리를 하고 내신 대비를 했었죠. 그래서 이때 아이들을 수강생 평균 2.5배 점수를 높였고요. 이외에 마포권 고등학교, 환일고, 중앙여고 이런 학교들에서 1등급 및 만점자를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탐구 이렇다 보니 마포 강사 평가 및 고등학생 수업 만족도 우수라는 평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미래탐구하고 앵콕하고 이전에는 목동 M어학원에 또 있었습니다. 목동 M어학원에서 수강생 만족도 1위 그리고 최다 수강생을 기록했는데요. 저는 사실 고등부 강사지만 초, 중, 고 모두 다 해본 강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라운더라는 얘기죠.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고등학교 아이들이, 물론 중학생도 똑같긴 하지만 고등학교 아이들이 가장 영어 시험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법이에요. 그리고 서술형이에요. 어법이 안 되면 당연히 서술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 문법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단어 외우는 것도 너무 좀 싫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에 좀 흥미를 못 가져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초, 중 아이들을 이전에 담당을 하면서 문법이라고 하면 이 선생님, 박진쌤 하는 말이 나왔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12살, 13살짜리 애들을 앉혀놓고 관계대명사, 투부정사와 같은 어떤 중고등 문법을 가르친다라고 하면 그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물론 고등학생 아이들은 머리가 컸기 때문에 용어를 적당히만 풀어줘도 이해를 하긴 합니다. 그게 그거구나 하고. 근데 정말 12살, 13살짜리 아이들한테 관계대명사란 말이야, 부사절, 종속, 접속사란 말이야 하면서 막 가르쳐 주잖아요. 쌤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다들 그래요. 이거를 얼마나 쉽게, 어려운 문법을 얼마나 쉽게 풀어서 초등학생 아이들까지도 이해를 시킬 수 있느냐, 그게 사실 관건이지 않을까. 그게 돼야 그 실마리가 풀려야 서술형도 되고 나아가서 독해도, 문장 해석도 다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업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이때 마포권 고등학교 1등급 만점자 배출되어 있죠. 문법이 안 돼서 저한테 왔어요. 이 학생이, 1등급 맞은 학생이. 네. 그래서 이때 첫 고등학교 영어 내신을 저한테 맡기고 싶다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딱 저를 만나자마자 중학교 때 그렇게 틀렸던 문법 문제를 고등학교 와서 심지어 첫 시험인데도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더라.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죠. 쌤은 관리도 잘 되고 문법도 너무 되게 쉽게 설명해 주니까 독해까지도 잘 되는 것 같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1에서 3까지 내신 수능 모두 잡는 1등급 영어 로드맵에 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이거는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내신 5등급제로 변화하는 이번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내신 9등급에서 5등급제로 갔다라는 건 등급별 인원이 변동이 되면서 대입에 필요한 등급 기준 또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환희고 예시를 들어드리면 그 학교는 1학년 전교생 수가 100명 내외입니다. 100명이라고 치면 4등까지가 1등급이라는 얘기죠. 1등급이 4%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6, 7, 8, 9등급을 다 없애버리고 1에서 5등급까지만 남기겠다. 그러면 당연히 등급을 축소를 시키니까 1등급이 10%로 증가가 되고 2등급 또한 24%로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1등급이 32명, 32명이나 있게 되는 꼴이죠. 그리고 2등급도요. 77명이나 됩니다. 3등급은 몇 명인지 볼까요? 102명? 4등급은 77명. 이 수치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원래는 3등급까지는 의미 있었어요. 괜찮아요. 3등급까지는. 그런데 이제는 3등급까지는 좀 힘들더라. 1, 2등급은 받아야 승산이 있더라. 적어도 1등급은 좀 받아놓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개정 교육과정 잠깐 살펴보면 원래는 암기 위주, 그러니까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중심으로 평가가 되면서 객관식 비중이 높았다면 이제는 사고력, 문제 해결력 평가로 바뀌었습니다. 쉽게 얘기 드리면 이해와 표현 영역으로 이제는 좀 초점이 넘어가더라.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제는 이해하고 자기의 영어,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야 된다. 당연히 이런 것들은 수행평가에도 지장이 있겠죠.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해와 표현 위주로 보게 되면 수행평가도 당연히
서술형이라고 하면 뭐 에세이라든지 뭐 혹은 성심여고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소설책 한 권을 읽고 그 결말을 영어로 다 장문에서 바꿔서 와라. 자기만의 생각으로. 그게 수행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비중 또한 내신 시험에서 늘어날 예정이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1, 2등급 선점이 아주 중요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생부와 면접 중요도가 늘어났는데요. 원래는 정량평가였습니다. 이때 정량평가는 쉽게 얘기 드리면 수치로만 판단한다는 거, 성적으로만 보겠다. 성적, 그것이 정량이에요. 그런데 정성은 우리 입학사정관제 옛날에 그쵸? 그게 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면 나는 너의 자소서도 볼 거고 세특도 볼 거고 봉사, 독서, 수상 다 볼 거야.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너가 정말 이 과목에 관심이 있고 꿈이 있고 진로가 정해져 있니? 아니니? 난 그걸 볼 거야. 원래는 그랬어요. 그게 정성이에요. 성적 말고도 다른 요소까지 고려한다는 거. 그런데 뭐 자소서, 봉사, 독서 이런 거 이제는 다 안 보겠다라고 했었죠. 이제는 또 입시제도가 바뀌면서 그쵸?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서 좀 봤더니 학생부라고 하면 그럼 결국 남는 게 뭐예요? 자소서 안 보고 봉사 안 보고 다 안 봐. 수상 안 보고 독서 안 보고 그러면 세부 특기 사항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특 위주로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세특을 좀 잘 쓰려면 진로가 그만큼 명확하게 좀 정해져 있어야 되더라. 그리고 열심히 학생부 관리도 했고 성적 관리도 했는데 또 면접에서 또 2차에서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면접까지도 잘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영훈고 영어 시험 경향, 출제 경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범위는요, 많지 않습니다. 네, 많지 않아요. 교과서 2단원 그리고 고1 모의고사 22지문입니다. 그런데 영훈고가 시험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제가 목동 그때 M어학원에 있었을 때 목동이죠. 영훈국제중 아이를 담당했었어요. 영훈국제중. 그래서 그때 학교가 이쪽이잖아요. 성북 쪽에서 또 목동까지 넘어오고 그러던 아이였는데 아무래도 국제중이 끼어있는 학교다 보니까 고등학교 또한 영훈고 또한 시험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출제 비중은 객관식 25문제, 서답형 4문제고요. 원래 보통 서답형 문제는 한 6문제에서 7문제 정도가 많은 편이고요. 4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배점은 객관식 75점, 서답형 25점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영훈고는 어법을 좀 강조를 해요. 그리고 서술형이 좀 어렵습니다. 선지 해석도 어렵고요. 어법 먼저 보면 자, has, even, which, 그리고 or, through 이런 거에다가 다 쫙 다 밑줄이 쳐져 있는데요. has라고 하면 뭐 have니, has니, 혹은 시제가 맞니, 수가 일치가 되니 그런 것들을 보는 거고 even, 비교급을 꾸며주는구나, 강조해주는구나. which 관계대명사하고 또 뭐 있습니까? which 보면 간접 의문문까지도 우리 중학교 때 다 했던 것들이고요. or, is니, are니 얘도 수일치죠. 그리고 throw, 얘 본동사 제대로 온 거 맞니? 아니면 준동사로 바꾸니? 준동사가 뭡니까? 투부정사, 분사, 동명사 이런 것들인데 사실 고등학교 문법이라고 따로 있지 않아요. 중학교 때까지 이때까지 배웠던 문법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고등학교 때는 이제 너 초등학교 때까지 너네들 초중학교 때까지는 어법 잘 배워왔지? 잘 배워왔으면 고등학교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법에 쫙 밑줄을 쳐줄 테니까 이게 맞냐 아니니 판별해봐. 이렇게 내요. 그러면은 고등학교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때까지 배웠던 문법들이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마치 뭐처럼요. 그래머 트리를 머릿속에 싹 다 그려둬요. 마인드맵을 하는 거예요. 해지를 보면 내 머릿속 어법, 문법 도서관에서 책을 하나 꺼내요.
이런 문법이 있었지 하면서 줄줄줄 이어서 유기적으로 뱉을 수 있게끔. 그래서 저는 항상 문법을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 포인트는 어떤 문법이 떠올라야 돼. 그리고 그 문법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품사고 무슨 기능을 하니 보통 어느 거하고 많이 비교를 해서 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법을 왜 이 문법인지 아니라면 왜 아닌지 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각인이 될 때까지 해요. 각인이 될 때까지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같은 말 반복하고 입력을 넣어줘요. 그러면 아이들은 저한테 망설임 없이 출력을 해야 돼요. 제가 넣어줬으면 그 다음은 아이들이 망설임 없이 자동 반사적으로 출력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적어도 어법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딱 정리를 해주고 나니까 아이들이 좀 많이 편해 하더라고요. 어법에서는 더 이상 틀리지 않아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좀 어렵다라고 하는 유형은 이런 요약이죠. 요약형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문을 당연히 숙지를 당연히 하고 있어야 되는데 보기에서 모르는 단어가 없어야 됩니다. 모르는 단어가. 그리고 이 요약문을 해석했을 때 거의 예쁘게 잘 해석이 돼야 돼요. 이 요약문 또한 모르는 단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있어야 돼.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독해 문제 같은 데에서 틀려서 와요. 그러면 너 왜 틀렸냐 물어보면은 거의 어떻게 대답을 하냐. 선생님, 저 보기가 해석이 안 돼서 틀렸어요 라고 얘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저한테. 그래서 지문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보기, 어휘까지 다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대비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술형인데요. 자, 서술형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나오는 게 제일 좀 어려워요. 좀 더 난도를 높이면 보기 이걸 안 주고 여기 요약형만 써줘가지고 이 요약형에 들어갈 단어들을 빈칸을 뚫어놔요. 예를 들어서 뭐 medalist, 뭐 recommended 이런 데다가 딱 뚫어두고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서 쓰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휘로 끼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뭐에 맞게? 지문에 맞게. 그런데 영훈고는 이러한 요약문이 있으면 이렇게 뒤에 쭉 밑줄 쳐두고 자, 내가 여기까지 적어놨으니까 너희는 이 이하의 요약문에 들어갈 문장을 한번 영작해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문장을 영작하고 배열을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영작형 서술형에서 포인트는 신텍스, 즉 문장 구조가 머릿속에 넣어져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영훈고 영어 시험에서 유리한 점은 기초 실력이 있는 아이들한테 유리해요. 어느 정도 영어를 조금 선행을 하면 유리하겠지만 선행을 안 했다 하더라도 내신 대비부터 시작을 해서 단어라든지 어법이라든지 그때부터 기초 실력을 쌓아도 괜찮다라는 거죠. 왜?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내신 대비를 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아이들이 뭐 잘하던 못하던 간에 어법들은 정리가 분명히 안 되어 있어요. 단어도 어떤 친구들은 습득량이 많겠죠. 그쵸? 근데 그 습득량이 많은 아이들도 한 번씩 가다가 보면 어휘 문제에서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본기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기본기를 착착착 쌓아 나가서 어법하고 서술형 쓸 수 있을 만큼 문장 구조 분석까지 능력을 키워놓고 그리고 독해 문제까지 유기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법 출제 포인트가 정해져 있고요. 네, 고등 빈출 어법 아까 보셨던 거 있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도 수능형 유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불리한 점은 뭐냐면 영어 선지의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아무리 지문을 우리가 많이 보고 별응 지문까지 대비했다 하더라도 선지에서 해석이 안 되거나 모르는 단어, 키워드를 모른다면 아무래도 그 문제는 대비했다 하더라도 틀리겠죠. 그래서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되더라. 그리고 어법 서술형이 아까 보여주셨던 것처럼 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어휘 암기가 약한 학생들한테 힘들어요. 네, 저는 지문 내신 범위에 나오는 단어만 암기를 시키는 게 아니라 영어 선지까지 해석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변형 지문까지 대비가 가능하도록 유의어 파생어까지 암기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단어 외우는 게 싫거나 어렵거나 하는 아이들은 힘들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때 어휘 암기에 약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단어 클리닉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봐주시고요. 참고로 저는 초중고를 다 해본 올라운더로서 네, 고등학생 아이들 중에서도 가끔 가다 보면 알파벳조차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정말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그냥 변형 문제 이런 것도 일단 올 스톱을 하고 단어만 외우라고 제가 시켰어요. 옆에서 단어 외우는 법, 그리고 파닉스, 알파벳까지 다 가르쳐 주면서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는 뭐 단어를 잘 외우고 있고요. 알파벳도 몰랐던 학생들이 이제는 모의고사 1등급이 나왔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제가 아이들을 좀 역량 키워놨는데 거기서 항상 밑바탕이 되는 건 암기예요. 어휘 암기. 수능이든 내신이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왜 박지은이어야 하는가인데요. 자, 박지은 영어. 네, 저의 2025 연간 커리큘럼은 이렇습니다. 영어 정규 수업은 1년 쭉 가고요. 내신과 수능을 모두 잡습니다. 이거를 저는 기조로 해요. 그래서 초록 색깔을 보시면 얘는 내신 대비 기간입니다. 내신 대비 기간.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때 내신 대비 기간 말고도 노란 색깔로 표시된 부분 있죠. 요때 서술형하고 그 다음에 어휘 암기 그리고 이외에 독해 스킬들까지 제가 가르쳐 주고는 있는데 이제는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서술형의 비중이 증가되기 때문에 제가 이때 이외 정규 수업 때 했던 서술형 수업을 내신 때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내신 때도 단순히 내신 지문에만 있는 서술형만 대비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외에 문장 구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어떻게 어순배열을 하고 하는지 신텍스 수업을 내신 때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의 강의 포인트는 3개로 나뉠 수 있습니다. 빠른 진도, 무조건 진도는 빠르게 쳐요. 빠르게 치고 나서 무한 반복을 합니다. 진도는 한 달 안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달은 한 3, 4주 동안 계속해서 변형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저랑 요점 정리하고 그러면서 반복을 시키죠. 머릿속에 지문들이 각인될 만큼. 대신에 빠른 진도라고 해서 대충 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텍스까지 다 뜯어서 어법까지 세세하게 초등학생들한테 수업한다는 느낌으로, 특히 문법만큼은 네, 그런 느낌으로 아이들한테 하나 뜯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빠른 진도를 할지언정 대충 보지 않습니다. 문법이 돼야 독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별 클리닉이 1대1로 다 들어가요. 개별 맞춤. 왜냐면 아이들마다 강점과 약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1대1로 보면서 어느 문제에서 힘들어하고 어떤 유형에서 강한지 제가 다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 유형에서 계속 틀려요. 그게 약해요. 그러면 그 유형에 맞는 엑스트라 문제도 제가 계속 내주고 있습니다. 약점 보완 문제까지도 케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영훈고 동형 모의고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을 향한 가장 완벽한 로드맵인데요. 첫 번째로는 어휘 2,500개에서 3,000개 정도 학습을 시키고요. 이때는 유의어, 동의어, 반의어, 파생어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문법과 구문 한 번에 공부를 합니다. 이때는 수업 때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영훈고 빈출어법을 가장 쉽게 정리해서 문법과 문장 구조를 익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압축 정리 포인트인데 키포인트만 쏙쏙 정리해서 머릿속에 이 지문 이 내용이었지, 이런 키워드였지, 이러한 주제 요지였지 하면서 머릿속에서 마인드맵이 싹 그려지게끔 도식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키워드들에서 많이 적중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텝 4는 마지막으로는 모의고사 파이널. 네. 지금
이렇게 창문형으로 되어 있는데 영훈고 동형 모의고사를 제가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훈고 시험지하고 그 다음에 유형과 아주 동일하게 제가 자체 제작을 해서 파이널 모의고사,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 한 2회 정도 풀고 들어갈 수 있게끔 실전 감각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체 교재는 포켓포카, 그러니까 전지문에 해당하는 단어를 이 핸디한 포켓포카에다가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제작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는 계속 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도록 지하철에서든 혹은 밥 먹으면서든 걸어 다니면서든 뭐 혹은 학교 쉬는 시간에서든 그때마다 계속해서 주머니에 넣어놓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가볍게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배부하고 있고, 그리고 내신 정규 교재는 기승전결이라고 있어요. 기가 첫 번째, 승 챕터 2 전, 결까지 총 4권의 교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주차별 숙제. 저는 매주 영훈고 유형에 맞는 영훈고에서 나오는 유형만 담은 전 지문 전 유형 변형 문제를 주차별 숙제로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요, 매주 어휘 시험하고 그 다음에 본문 지문 암기 지도를 해요. 그래서 어휘 시험은 휴대폰 어플과 당일 현장 시험으로 암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단어 커트라인은 80% 미만입니다. 본문 지문 암기도 80% 미만 까지는 다 재시험을 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시험에 걸리면 안 그래도 주 2회 학원에 와야 되는데 학원에 한 번 더 와야 돼요. 왜냐면 클리닉 때 하는 공부가 따로 있고 정규 수업 때 하는 공부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재시험은 무조건 학원에 뭐 주 1회 등원이 한 번 더 오는 게 어렵다면 차라리 학원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일찍 와서 재시험을 꼭 치고 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클리닉 때는 주차별 진도에 맞추어서 영훈고 맞춤 유형 모의고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와 클리닉 관리인데요. 매 수업 후 출결 숙제 테스트 점수를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다 전달을 합니다. 만약에 뭐 주 1회 추가 재시험이 걸렸다 그러면 다 그것까지도 부모님한테 학부모님들께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매 시험 끝날 때마다 한 명 한 명씩 개인별 성적 상담 전화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클리닉은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클리닉 복습 자료와 누적 유형 모의고사, 영훈고 유형 모의고사까지 하고 본문 암기 테스트도 이때 합니다. 그래서 숙제 미완료, 단어, 복습 테스트 80% 미만 미통과자 대상들은 주 1회 한 번 더 오셔가지고 재시험을 치고 갈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는 단체 톡방을 제가 하나 개설을 합니다. 거기에서 숙제 알림과 공지사항까지 다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요즘 아이들이 아이패드 혹은 갤럭시 태블릿 이런 것으로 다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자료는 PDF로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주 모든 강의 복습이 가능하도록 녹화해서 밴드 어플에 업로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영훈고 영어 개강일은 3월 4일 화요일 그리고 3월 1일 토요일 이때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화요일 6시 10시, 토요일 2시 6시고요. 4시간 수업이라고 하면 2시간은 수업, 2시간은 클리닉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앵콕학원 수학과 김효정 강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또 영훈고를 맡게 되었는데,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저에 대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일단 수학과를 졸업해가지고 지금은 현재 8년 차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저에 대한 장점은 이제 뒤에서 이제 수강평을 얘기를 하면서 좀 더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작년 영훈고 아이들의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제일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3등급인 친구를 이제 전교 2등까지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친구들 외에도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기는 했는데,
조금 더 많이 부각될 수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온 거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연구가 한 3명에서 4명이었는데 이제 친구들의 소개로 지금은 10명까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아이들한테 인정받은 수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실적을 좋게 내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내신 공략이랑 이런 준비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좀 모의고사 위주로 좀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 같은 경우가 일단 기반으로 되어야 되기는 하는데 학교 프린트가 모의고사랑 좀 연관이 많이 있어서 모의고사 쪽을 좀 더 많이 분석해서 나타냈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보시면 다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옆에 있는 거는, 좌측에 있는 거는 제가 이번 내신 대비 교재 때 만들었던 거고,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게 실제 이제 연구에서 제출한 시험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변형된 내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영흥고 내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모의고사도 모의고사고 학교 프린트도 학교 프린트지만 뭐 시중 교재로 따지자면은 자이스토리나 고쟁이 그리고 마플 시너지 이 부분에서 이제 좀 1등급 유형들이 많이 나와서 그 교재를 좀 많이 추천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 시간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제 3월 3일 월요일부터 개강이 되고 월요일하고 금요일 5시부터 9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강의실은 저는 강북관이 아니라 수학관, 여기 기름역 8번 출구 앞에 있는 게 있는데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고, 목표는 최소 2등급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으로 따지면 3등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한 수업의 소개와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결석하면 최대한 대면 보강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해서 조율이 안 돼서 대면 보강이 되지가 않으면 영상 보강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저는 직접적으로 봐야지 아이들이 공부를 했다고 좀 할 수 있어서 대면 보강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1일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매 시간 배웠던 단원들을 누적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1단원을 하고 2단원을 하게 되면은 1단원 부분을 조금씩 까먹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누적해서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런 유형이 있었고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 매 시간 수업 시간에 했던 이제 내용이나 과제 그리고 테스트 결과 그리고 피드백 같은 거를 학부모님들께 매일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1일 테스트랑은 조금 다르게 단원 테스트라는 걸 진행을 해요. 그래서 단원 테스트는 말 그대로 단원이 끝날 때마다 진행을 하는데, 이 단원을 진행을 할 때는 1일 테스트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지고 문항수도 더 높아져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진행을 할 때는 이제 아이들의 모든 교재를 이제 걷어가지고 교재 검사도 하면서 부족한 친구들은 보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수업 시간에 다른 학생들한테 방해가 되는 친구들이 있으면 2번 정도 경고 후에 세 번째 때는 이제 전반을 하거나 퇴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제가 앞에서 제 설명해 드리고 이제 그 수업에 대한 수강평과 학부모님들의 관리평을 받아봤거든요. 지금 여기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거는 바로 전달인 1월달 수강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학원 측에서 수강평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윈터 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정규 수업 듣는 친구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타낸 건데, 잘 보이실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개념 설명이 자세하다, 그리고 꼼꼼하다, 풀이가 깔끔하다, 그리고 질문을 하면은 친절하게 받아준다라는 것들이 저의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을 뽑자면 진도가 조금 빠르다, 그리고 테스트 시간이 타이트하다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보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시간 같은 경우는 15문항에 20분이었으면 30분으로 늘려놨고, 그 다음에 진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날 이제 친구들이랑 조금 소통을 하는 편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더 나가도 되는지, 만약에 친구들이 오늘 부분은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조금씩 맞춰나가려고 보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뒷부분은 이제 이번에 또 저랑 진행하게 된 윈터 학부모님들에 대한 그 관리평인데, 어머님들한테 이제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이런 관리평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소통이 잘 되고 피드백이 잘 된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뭐 학부모님들한테는 수강평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관리력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소통과 관리력을 잘 이렇게 오갔는지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 뒷부분은 이제 작년에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과 학부모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읽어보시면서 저의 장점이랑 단점을 보시고 저랑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앵커학원 원장 김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번에 영문고 1학년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저 포함해서 3명입니다. 물론 저는 영문고만 수업을 하진 않고요. 매년 최상위권 학생들 통합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3분이서 하는 이유는 저희가 레벨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학교에 조금 전문적으로 집중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제가 이제 모든 학교 통합 심화반을 하는데 일단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통합 심화반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일단 홍보부터 조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학교들이 이 친구들이 1학년 때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22년도 수학 전교 1등 이 친구들이 이번에 대학 합격을 한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1학년 때 해당하는 학교 수학 전교 1등을 제가 배출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영문고 친구가 연대의대 합격했습니다. 개동고 친구가 서울대의대 합격했고요. 선덕고 외대부고는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온라인 수업으로 저랑 계속 수업을 했고요. 용인에 있기 때문에 이 두 학교 학생들이 이번에 서울대 모두 합격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고요. 23년도에 수학 전교 1등이었던 그때 1학년 애들이 이번에 예비 고3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학교 전교 1등을 했었고요. 이 친구들이 2학년 가서는 실은 전교 1등이 더 늘었는데 제가 고1 심화반이다 보니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 1등이었던 것만 들고 오긴 했거든요. 이 친구들 물론 그건 있습니다. 시험을 4번 치기 때문에 4번 중에서 한 번만 전교 1등 했어도 일단 전교 1등으로 제가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 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뭐 한 번 1등 했다고 해서 뭐 부족한 게 아니고 지금 예비 고3 같은 경우 개성고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전교 1등 4번이 다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었는데 애들이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수학 잘하는 한 명이 들어와서 꾸준히 전교 1등을 한 게 아니고 제가 가르친 애들 4명이 돌아가면서 전교 1등을 했어요. 그 안에서 경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성고 신일고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학교의 65% 정도를 제가 1등급을 가르치고 있고요. 현재 영문고 예비 고3 전교 5등 안에서 제가 한 3명 아니면 4명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지금 한 10명 가르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이 1등급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많은 학교를 했고 현재 예비 고2 학생들 예비 고2 학생들도 지금 수학 전교 1등을 이렇게 배출을 하였습니다. 근데 영문고 같은 경우는 매년 전교 1등이 있는데요. 영문고는 이제 1학년 때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100점 받았던 적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고3 영문고 지금 친구들은 1학년 때 그 친구들 중에 6명이 돌아가면서 100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2학년 가면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2학년 가면 지금 1등급 컷이 80점 초반까지 떨어져서 또 그 친구들끼리 전교 1, 2, 3등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현재 영문고 예비 고3 애들 중에 수학뿐만이 아니고 그냥 전교 1등, 수학 말고 그냥 전과목 전교 1등, 2등, 3등까지 제 수업 듣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성실한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이 24년 기말, 작년 3월이 아니고 3개월 전 마지막 기말고사 실적입니다. 예비 고2 학생들은 57명 중 24명이 1등급, 예비 고2 학생들은 83명 중 47명이 1등급. 보시면 알겠지만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1등급 숫자 좀 많이 늘었어요. 매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현재 예비 고1, 예비 고3, 신일고 애들은 1학년 1학기 첫 번째 시험에서 1등급이 1명이었는데 현재 9명입니다. 제 수업은 꾸준히 잘 쫓아오면 상위권에서는 반드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수업으로 수학 실력이 올라가는 수업으로 조금 소문이 잘 퍼져 있는데요. 일단 제 수업의 목표를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 수업의 목표는 수학 실력 향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뭐 1등급에 조금 얽매이는 게 아니고 수학 실력이 올라가면 등급은 당연히 쫓아온다. 그런 것을 목표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주변에서 들려오는 거 보면 일단 제 1순위 평가는 그냥 잘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잘 가르친다고 수학 실력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보자면
실은 영어고는 1학년이 시험이 좀 쉬운 편이라 이렇게까지 수업을 하면은 이렇게까지 어렵게 해야 되나요? 라는 친구들이 좀 있기는 해요. 제 수업 들으면. 그런데 2학년 가면 조금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수학 실력을 키워야 되고 너 수능 안 볼 거니? 이 얘기를 좀 많이 하죠. 그래서 제 수업은 기본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좀 빠릅니다. 그리고 숙제가 많아요.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성실한 친구들이 본인이 노력만 하면 충분히 쫓아올 수 있는 시험인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예비 고3 애들, 개성고 신일고 애들 3명이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 때 5등급 받았던 친구들이에요. 2학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1등급입니다. 5등급에서도 본인이 성실해서 제 커리큘럼을 쫓아올 수 있다면 분명히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업입니다. 대신 단점도 있죠.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별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 수업이기 때문에 영문고 난이도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영문고 시험 난이도 비해서 높아요.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 여기까지 해야 되나요?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수학 실력을 키워서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려면 수강하면 좋다. 이게 단점이자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학교별 통합 수업을 전체 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본인 학교에 이런 스타일 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도 제가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학년부터는 그런 경우가 적어요. 왜냐하면 2학년부터는 모든 학교 시험이 다 비슷하게 모의고사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쉽지 않고 좀 타이트하다. 그리고 성실해야지 쫓아올 수 있다. 다만 제가 어쨌든 수학을 좀 잘하려면 학생이 의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런 친구들은 전부 의욕이 높습니다. 수학이 재밌다. 수학이 나는 좀 잘하는 것 같아. 이런 흥미가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전교 1등을 하는 건데 이 친구들 기준으로 좀 뭐랄까 자기주도 학습 이런 게 좀 잘 된 친구들이 확실히 성적이 좀 많이 올라요. 이 수업을 들으면. 그런데 자기주도 학습이 부족한 친구들은 성적이 내려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학교 맞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조금 이끌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 학습을 좀 강조를 해서 숙제 검사를 매번 하지 않고 숙제 검사는 시간도 좀 아까운 수업이라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했는데 올해부터는 지금 그런 친구들도 좀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 매번 숙제 검사하고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제가 월요일에 유일하게 하루 쉬는데 그날 불러 숙제를 다 하고 시키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가 수업이 진짜 빡빡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모의고사 기출한 21번, 29번, 30번을 다 풀어요. 수업 시간에. 근데 알고 계시지만 이런 문제는 특히 모의고사 30번 같은 문제는 유튜브 가면 한 문제 푸는데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저의 수업은 5분에 다 컷해요. 5분에 컷해도 되는 이유는 빠르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가 출제자의 의도는 이거고 너희가 배운 거에서 이런 걸 쓸 수 있고 이런 힌트를 통해서 이런 풀이 과정을 따라가면 답이 나와. 계산은 너희들이 해. 이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뭐 계산 복잡한 건 해주긴 하는데 말 그대로 수학에 대한 약간 시야를 넓히는 그런 수업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시야를 넓히는 수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거래요. 30번 문제를 하루에 많으면 20개 가량을 하는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과연 4시간 동안 그걸 다 따라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끝나고 항상 수업 영상을 보내주고 스스로 집에 가서 이해가 안 되거나 못 따라갔던 거는 복습을 조금 시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했고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 볼 시간도 부족해요. 그 테스트를 자주 보진 않습니다. 대단원이 끝날 때마다 보통 한번 보는 편이고요. 테스트 통과를 못하면 똑같이 월요일에 부릅니다. 뭐 이제 계약을 하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월요일에 불러서 통과 못한 단원에 대해서 문제를 이번에는 80문제 주고 다 풀고 가게 했습니다. 어떻게든 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학교별 반이 아니라고 해서 학교별 자료를 만들어주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정말 등골이 있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에 내신 학교를 합쳐서 제가 35개 정도 되거든요. 1학년 통합, 2학년 통합, 3학년 통합. 예를 들어 뭐 학교별로 12개 학교를 1, 2, 3학년 있으면 합치면 35개 학교잖아요. 거기서 또 미적분하는 학교 있고 확통하는 학교 있으면 거의 35개 자료인데 다 만들어주기는 합니다. 근데 수업 때 그 학교에 맞춤 자료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 맞춤 수업은 보충을 하거나 개별 영상으로 질문을 찍어서 보내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수업 외적으로 저를 잘 써먹어야 돼요. 4시간에 다 못하거든요. 제 수업은. 절대 다 못합니다. 그래서 수업 외적으로 질문을 하면 제가 당일 아니면 다음날 질문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고요. 제가 보내주는 수업 영상 복습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쫓아올 수만 있으면 무조건 실력은 오릅니다. 개정 후 1등급은 이 친구들 있죠.
57명 중 24명, 83명 중 47명. 이 친구들 외에 3등급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개정 후에 이 친구들 다 1등급일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서 개정 후에 1등급, 물론 저는 1등급 끝자락에 있는 친구들은 실은 안정권으로 1등급 3년 내내 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은 1등급 중반 정도를 항상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목표는 모든 학생들의 개정 후 1등급이 목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장점으로는 수학 실력은 확실히 키울 수 있다. 따라오면 당연히 그거를 통해서 등급은 당연히 쫓아오고 수능까지 대비할 수 있다. 단점은 그만큼 타이트하고 자기주도 학습이 조금 되어 있어야 되고요. 물론 제가 강제로 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본인이 질문 뭐 하는지 이런 건 제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고 그리고 영문고에 비해서 레벨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한번 조율해서 대신 어머님들이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면 항상 그걸 물어보세요. 그럼 선생님 우리 애가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될까요? 이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제가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혼자 영문고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효정쌤도 있고 조금 있다가 정석쌤도 오셔서 본인이 영문고 담당하는 수업에 대해서 커리큘럼을 전달해 드릴 건데요. 듣고 싶은 수업을 듣고 바로 레벨이 안 맞으면 전반을 하면 돼요. 저희 안에서. 저희 선생님들끼리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보통 한 개 학교를 한 선생님이 맡거나 두 선생님이 잘 안 맡거든요. 그런데 알고 계시지만 하나의 학교를 한 선생님이 맡아서 1, 2, 3학년 수업을 다 깔기는 힘들어요.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그래서 1학년 영문고 담당 선생님, 2학년 영문고 담당 선생님 이런 식으로 보통 개설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1학년 커리큘럼이랑 2학년 커리큘럼 잘 안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고려해서 우리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우리끼리 자료를 다 공유해요. 실은 자료 만드는 거 아까 제가 35개 학교 만든다고 했지만 다 올립니다. 다 공유합니다. 다 공유하면서 이 안에서 학생들에 맞춘 레벨을 정확하게 배정할 수 있게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랑 저희들의 소통도 중요하고요. 제 수업 듣고 싶고 욕심은 있어서 제 수업 듣는데 따라오는 애들도 있고 못 따라오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게 테스트 점수가 무조건 제 수업을 듣는 기준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수업만 쫓아올 수 있으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등급도 들을 수 있어요. 예, 테스트를 통과하더라도 제 수업 따라왔는데 못 따라오겠다. 못 따라오는 이유는 대부분 숙제입니다. 숙제를 안 해오면 제가 빠르게 설명하는데 본인이 문제를 안 보고 온 거잖아요. 못 따라요. 그런 경우는 1등급이더라도 제 수업을 따라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듣고 효정쌤 수업을 듣고 정석쌤 수업을 듣고 여기서 가장 본인한테 맞는 수업을 저희가 꾸준하게 전반하면서 만약 욕심이 있어서 제 수업을 들었는데 현재는 힘들어서 전반을 했다. 근데 나중에 실력이 올라와서 다시 제 반으로 전반 온다. 이런 학생들도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예비 고3 영문고 친구들 중에서 수학 전교 2등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1학년 1학기 제 수업 듣고 3번 듣고 못 따라와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2학년 올라와서 다시 올라왔어요. 성적이 올라와서. 그리고 이번에 전교 2등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반 어디 들어가면 좋을지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도전하고 싶으면 도전하고 맞춤으로 저희가 전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커리큘럼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주 2회이긴 한데 실은 1회만 들어도 돼요. 제가 이번에 조금 갈랐습니다. 가른 이유는 딴 게 아니고요. 영문고는 야자가 없지만 야자가 있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물론 강제가 아니지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어쨌든 심화반이다 보니까 야자를 강제가 아니더라도 듣는 친구가 많아요. 많다 보니까 대부분 수요일입니다. 학교에서 야자를 빼는 게. 근데 제가 지금 수요일을 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예비 고3이 3월에 현재 100명 들을 것 같고요. 예비 고2가 지금 60명 들을 것 같아요. 제 수업을. 물론 두 반입니다. 수요일에 예비 고3은 지금 60명 들어요. 저희 중등감 3층 가면 정확히 55좌석인데 10명이 온라인 듣고 50명이 와서 다 찹니다. 예비 고3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60명과 예비 고2 40명을 수요일 수업을 옮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평일에 깔게 되었는데 그럼 수요일에 야자 있는 애들은 어떡하느냐. 그래서 제가 1회로 잘랐어요. 두 수업이 아예 커리큘럼이 다릅니다. 교재가 달라요. 그러니까 주 1회 토요일, 일요일 수업만 등록해도 되고 주 1회 화요일 수업 지금은 이제 금요일은 현재는 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화요일 수업만 들어도 되고 두 개 다 들어도 되고 다른 선생님 수업 듣고 제 수업 주 1회 수업 들어서 일주일에 3번 수업 듣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번에 자율성을 좀 높였어요. 그리고 이제 주말 수업은 모의고사 중심, 모든 학교가 제일 중요한 모의고사 중심으로 자의 1등급 문제 보통 잘 안 푸는데 다 풀 거고요. 그리고 제가 자체적인 심화 교재로 준비할 거고 화요일 수업은 고쟁이랑 블랙라벨 약간 시중 교재 중에 어려운 걸 통해서 심화 문항을
진행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화요일은 6시부터 10시까지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의 특징 중에 가장 특징이 이런 게 있는데 토요일 4시부터 8시 또는 일요일 1시부터 5시 중에 택일이다. 이게 무슨 시스템이냐면 두 수업이 같은 수업이에요. 이번 주는 토요일 듣고 다음 주는 학교 일정 때문에 일요일을 들어도 커리큘럼이 완전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요일에 듣는 걸로 해놓고 언제든지 화요일, 일요일로 변경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수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수업은 현재는 개설 안 되어 있는데 제가 금요일에 현재 예비 고3 수능 대비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비 고3 수능 대비 수업은 또 고3 내신 기간에는 수업을 진행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4월에는 그때 고1 수업을 개설해서 내신 대비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수업은 수요가 많이 없으면 개설을 진행하지는 않을 거고요. 현재는 화, 토, 화일 또는 화요일 하루만 들어도 되고 토요일 하루만 들어도 되고 일요일 하루만 들어도 되고 다른 선생님 수업이랑 함께 연계해서 들어도 되고 되게 자율성이 높습니다. 정말 욕심 있으면 쫓아오고 싶은 수업 다 듣고 거기서 조절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현재 짜놓은 상태고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 커리큘럼 설명만 하면 제 수업 홍보만 하는 것 같아서 어머님들께 이제 정보를 전달해 드리자면 영어가 요즘 핫한 건 아시나요? 영어 되게 핫하거든요. 실은 한 6년 전부터 핫했어요. 5, 6년 전부터. 영어에 제가 가르쳤던 애가 6년 전이었나 5년 전이었나 고대 의대생이 한 명 나왔는데 그 친구가 강남에서 전학을 왔거든요. 영어가 인원수가 많아서 실은 등급 따기가 굉장히 흔히 말하는 그때 어머님들 사이에서는 소리 소문 없이 돌았던 노다지였어요. 근데 네, 강북에 가서 등급 따서 1.0을 갖고 의대를 가자. 영어고 노리고 실은 전학만이었어요. 지금 제가 가르치는 애들 연대의대 합격한 학생은 뭐 전학 온 애들 아닌데 제가 보기엔 이 동네에서 의치안을 제일 많이 가는 학교가 영어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수시로. 인원이 많은 게 이 정도로 큰 장점이거든요. 근데 이 장점이 조금 퇴색됐어요. 5등급제 하면서. 조금 퇴색됐습니다. 예전에 진짜 영어고는 이 근처에서 1.0 받은 학생, 내신 1.0이면 1학년부터 고3 때까지 모든 과목을 1등급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10년 동안의 비율을 따지면 영어고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개성고 한 명도 없고요. 한 명 있나?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가르쳤던 아까 서울대 의대 합격한 학생이 저랑 이제 3년 내내 수업을 했는데 다른 과목 점수를 몰라서 그런데 서울대 의대 합격했으면 1.0 아니었을까요? 연대 의대 합격한 친구는 실은 1.0이 아니에요. 고려대 의대 합격한 친구도 1.0이 아닙니다. 연대 의대 친구는 어떻게 합격했는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3학년 때 미적금 2등급이 나왔는데 그것 빼면 다 1등급이었는데 합격을 하더라고요. 뭔가 생기부를 잘 썼겠죠. 이런 메리트가 굉장히 있는 학교였는데 5등급제가 되면서 인원에 대한 메리트가 좀 줄기는 했어요. 그래도 1.0을 받기는 가장 좋은 학교입니다. 3년 내내. 근데 1.0을 받으려면 목표가 1.0이 되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 10% 정도가 되잖아요. 모든 과목이 1등급이. 그러면 내가 1등급을 받기만 하면 돼. 이래서는 절대 3년 내내 1등급을 못 받습니다. 개정전으로 얘기하면 전교 한 10, 영어는 인원이 좀 많아서 한 15등까지도 1등급 받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럼 15등까지 1등급이라고 치면은 본인이 13, 14, 15등이 걸쳐 있으면 3년 내내 1등급 절대 못 받아요. 그래서 보통 왜냐하면 10등에서 15등 사이 친구들은 2등급 초반이랑 한 문제 차이거든요. 수학은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로 등급이 갈라지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컨디션 안 좋은 날 하루면 바로 등급이 떨어집니다. 그거 3년 내내 운 유지한다. 운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운에 맡기는 겁니다. 컨디션 더 안 좋은 날은 2개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수학을 1등급 유지하려면 제가 전교 5등에 들으라는 얘기를 했어요. 개정 전에. 전교 5등에 드는 실력이 되어야 꾸준하게 실수를 해도 1등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전교 5등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5등에서 한 3분의 1 지점이잖아요. 이제 개정으로 따지면 기존의 4%입니다. 기존의 4%를 유지할 실력이 되어야 지금 꾸준히 3년 내내 1등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전 과목이 그럴 겁니다. 전 과목이 그럴 겁니다. 메리트가 좀 줄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1.0 받기 가장 좋은 학교 맞고 의치안 생각한다면 제가 어쨌든 심화반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의치안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치안 가기 가장 좋은 학교 맞고 가장 많이 가는 학교도 맞습니다. 네, 이건 정확한 팩트고 그래서 강남에서 노리고 오는 학생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해서 조금 본인이 학생이 의욕 있고 잘해보겠다는 생각만 있으면 지금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적게 노력하고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얼마나 좋은 거죠. 제 생각에는
개성고랑 비교를 극단적으로 하자면 영문고 1등급 후반이면 개성고에서 3등급 나올 수도 있어요. 수학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격차가 심합니다. 네. 영문고에서 노력하는 거 3배도 개성고는 1등급 받기 힘들어요. 수학은 제 생각에. 그 정도로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가 필요하고, 영문고는 좀 슬픈 게 뭐냐면 최선 못 맞추는 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좋은데. 왜냐면 공부를 너무 내신에 맞춰서 하다 보니. 그래서 제가 이제 수학 실력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도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네, 일단 제 수업에 대한 설명이랑 어머님들께 드릴 수 있는 정보 같은 건 드렸고요. 궁금하신 점은 또 언제든지 질문 주셔도 괜찮거든요. 괜찮고, 혹시 지금 질문 받을 건데 지금 질문 못 하더라도 편하게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드릴 예정이니까요. 연락 주셔도 되고, 혹시 지금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뭐 꼭 수학이 아니더라도 방금 제가 얘기한 입시 이런 거를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뭐 없으시면 정성스럽게 넘길 건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정석쌤을 맞이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번에 영훈고등학교 1학년을 맡아가지고 수업을 하게 될 김정석이라고 하고요. 네, 제 이제 강의 소개나 그런 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제 인사말이랑 제 소개 간단하게 하고, 저는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지만 원장님께서도 그러시고 저희 학원 자체에서 지금 영훈고에다가 좀 상당히 많은 힘을 쏟고 있어요. 제가 영훈고를 좀 특별하게 좀 이제 많은 학생들이 가기도 하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영훈고에 지망했다가 떨어진 학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그 1지망을 영훈고 썼다가 지금 전혀 지망하지 못한 이상한 학교를 배정받은 친구들도 상당히 많고, 지금 그 정도로 영훈고의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영훈고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또 강북관에다가 수업을 개설했는데, 제가 그 강북관에서 수업을 개설하게 되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뒤에 좀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지금은 이제 엔콕학원에서 고등부 전임으로 강사 활동하고 있고, 여기 같은 엔콕학원에서 중등부 강사도 같이 하고, 그 전에는 뭐 6파인, 뭐 과외 이런 식으로 수업을 같이 진행했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영훈고에 좀 힘을 좀 많이 쏟기 위해서 제가 좀 강북관에다가 수업을 개설을 했습니다. 영훈고의 위치가 미아사거리에 있고, 여기 학원은 이제 약간 남쪽으로 내려온 기름역 쪽에 있는데, 영훈고등학교를 기준해가지고 북쪽에 사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친구들은 이제 엔콕학원이 좀 좋다고 하는데 거리상으로 좀 멀어가지고 부담이 되는데 라고 느끼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하여서 강북관이 미아역 근처에 있거든요. 그쪽 근처에 이제 학생들 집이 있다 하면은 오고 가는데 시간도 많이 절약될 것 같고, 또 여기도 물론 수업이 있고 강북관에도 수업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제 더 많은 선택의 폭을 학부모님께 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저희가 강북관에 신규 수업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담당하게 될 수업 시간은 목요일 날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이고, 일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업을 하게 되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뭐 5시보다 빨리 오게 되면은 그 친구들을 좀 미리 받아서 좀 제가 개별적으로 봐줄 수도 있고, 수업이 끊어 9시 이후에도 10시까지는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개별적으로 봐주던가, 그런 제가 좀 맨투맨 밀착 마크를 해가지고 수업을 많이 진행하는 편입니다. 물론 일요일도 마찬가지고요. 일요일도 오후 1시 시작이지만 좀 더 빨리 와서 좀 질문 같은 거 하고 싶다, 추가적으로 뭐 문제를 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항상 자료 같은 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개설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본원에 오고 싶은데 좀 집의 위치가 멀어가지고 부담되는데 동네를 좀 알아볼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개설을 했고, 수업 교재는 이제 제가 센 공통수학 1 아니면 자체 교재를 2가지를 해놨는데, 이렇게 제가 일단 2가지 중에서 아직 고민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좀 제가 다시 뒤에서 언급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훈고 그냥 기출 경향 같은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영훈고를 이제 지원하실 정도로 좀 영훈고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시험 난이도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이 돼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영훈고는 좀 시험 난이도가 주변 학교에 비해서 좀 무난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아까 뭐 여기 개성고 같은 거는 진짜 막 3배, 4배 공부를 해도 1등급이 힘들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영훈고는 제가 작년에도 하면서
한 5년 정도 기출문제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 좀 어려운 문제가 없고 무난무난하게 그 학교 프린트를 보면은 이제 그 프린트에 변형된 문제로 좀 무난무난하게 좀 많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요게 1학기 중간고사거든요. 1학기 중간고사까지는 요게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분석을 해봤는데 학교 프린트냐 기출문형 객관식 18번이면 거의 마지막 문항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뭐 중킬러 문항, 난이도가 좀 상당히 되는 문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프린트 기출 변형 문제라서 프린트에 대한 공부가 좀 잘 돼 있거나 그런 친구들은 좀 무난무난하게 좀 맞았을 것 같고 네. 소답형 3번 요것도 아예 맨 마지막 문제였는데요. 요것도 그냥 시중교재 그냥 이차함수 핵심 문제 중요한 유형이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딱 나왔습니다. 그 중간고사 때까지는 그냥 예년하고 무난무난하게 그냥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90점 정도에서 1등급까지 형성이 되고 그 아래로 뭐 2등급은 한 80점 정도 형성이 되고 그렇게 무난무난한 좀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기말고사에서 좀 소문을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좀 약간 반전이 일어났거든요. 문제 난이도가 엄청 어려워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갑자기 난이도가 훅 뛰어가지고 이제 5년 동안 그렇게 쉬운 기출문제 나온다 경향을 파악하고 있는 친구들과 중간고사를 보고 아 역시나 이 정도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친구들이 무더기로 점수가 진짜 엄청 떨어졌거든요.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한 전교에서 90점 이상이 손에 꼽을 정도로 안 나왔던 그런 좀 역대급 난이도의 시험이 갑자기 작년 기말고사에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 5년간 최고 난이도라고 했지만 5년 동안 솔직히 비교가 안 될 정도 난이도가 확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이제 학교 프린트 위주로 많이 나오다가 좀 학교 프린트 비중이 확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이제 문제를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객관식 11번 여기부터 이제 보통 중킬러라고 부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왼쪽에는 이제 시험 실제 기출 문제고 오른쪽은 이제 센 C단계 시중 문제집이거든요. 그림 대충 그냥 봐도 거의 유사하게 생겼다라고 딱 느낌이 오시죠. 요게 객관식 11번이었고요. 12번 요게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부등식이 여기 가운데 두 개 사이에 껴있는 걸 물어본 문제인데 여기도 지금 두 개 사이에 껴있는 부등식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요것도 모의고사 변형 문항이라고 써져 있긴 한데 이것도 결국 센 C단계 문제였거든요. 그 객관 13번 바로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도 세점 XYZ, 세점 ABC, M된 내분, M된 내분 보기까지 거의 유사하죠. 이런 식으로 중킬러 문제가 갑자기 이제 시중 문제를 빼와가지고 센 C단계 난이도, 고난이도 문제에서 갑자기 이제 시중 문제를 많이 발췌를 해서 학교 프린트 비중을 많이 낮추고 이 친구들이 이제 꼼수로 공부를 했나 안 했나 얘네들이 학교 프린트만 얕게 공부를 했나 아니면은 시중 문제도 많이 보면서 깊게 공부를 했나 요렇게 좀 평가는 갑자기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번 시험 문제가. 네, 끝난 게 아닙니다. 서답형 3번. 요것도 이제 원의 방정식이 있을 때 요 길이 OP랑 OQ를 곱하는 문제인데 원의 방정식에서 OP랑 곱하는 문제 똑같이 나왔죠. 이것도 센 C단계입니다. 네, 센 C단계 그 어려운 문항들 영문고 친구들이 보통 B단계까지만 확실하게 하자. 그리고 학교 프린트 확실하게 하자. 부교재 올림프 확실히 하자. 그런 컨셉으로 이제 공부를 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너희 거기만 공부했지 니네 한번 제대로 공부해봐 이제부터 그런 컨셉으로 바뀐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센 C단계 변형 문제가 또 나왔고 또 있습니다. 그냥 그림 대충 봐도 거의 유사해 보이시죠? 왼쪽이 기출 문제고 오른쪽도 센 C단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림 상태가 요거를 본 친구들은 적용돼가지고 내가 풀었던 문제가 되는데 요런 문제를 안 다뤄본 친구들은 이제 갑자기 멘탈이 터지거든요. 이런 그림 나 제대로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우리 프린트에 없었었는데 이러면서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갑자기 이제 시중 문제 센 C단계나 제가 아직 정확하게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다른 또 고난이도 문제집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자체 교재를 쓸까 지금 시중 교재를 쓸까 고민하고 있다는 게 제가 원래 작년에 시중 교재를 잘 쓰지 않고 제가 원래 자체 교재를 좀 만들어가지고 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 교재를 만들어서 제 수업 컨셉이 3월 한 달 동안 중간고사 과정을 한 사이클을 돌면 제가 그 문제집을 보고서 학생들의 취약점, 개별적인 문제점이 좀 보이기 때문에 4월 달에는 학생들이 약한 거를 위주로 하고 약한 거 위주의 학교 프린트 문제를 추가해서 4월 달에 그게 별도의 학생들의 상황을 봐가면서 자체 교재를 좀 만들어 왔고 있었거든요. 항상 제가. 근데 작년처럼 이런 식으로 학교 프린트 같은 게 거의 나오지가 않고 시중 교재 고난이도 문제를 다 출제를 해버리면은
이게 자체 교재가 의미가 있나 좀 현타도 많이 오고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작년이. 그래서 저도 요번에는 그냥 요 기조가 좀 지속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어가지고 좀 시중 교재의 약간 고난이도 문제를 확실하게 다지는 연습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지금 판단이 돼서 아직 100% 결정된 건 아니긴 한데 좀 시중 교재 위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24년도 영문고 학생의 그냥 실제 사례인데요. 요게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영문고 이제 입학해가지고 볼 수 있는 건데, 중간고사 때 그냥 23점을 맞은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를 기말고사 때 78점을 한 55점 정도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잘 못하는 친구들도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면은 요 정도 점수는 항상 맞을 수 있고, 요것도 이제 기말고사 난이도가 어렸던 거라 가지고 요 점수가 솔직히 운으로만 나올 수 없는 점수거든요. 어느 정도 실력이 바탕이 돼야지 요 점수가 나올 수 있는 점수긴 한데, 물론 그 친구도 노력을 많이 하긴 했지만 항상 포기하지 않고 저를 따라오기만 한다면은 제가 약간 자신이 없어도 어느 정도의 성적을 보장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제 수업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일단 저의 장점이라고 했을 때 N국학원 중등부에 제가 2년 동안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중등부에 근무를 한 게 뭐가 장점일 수가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좀 계실 거예요, 아마. 저도 이제 중등부 강의를 솔직히 한 번도 안 해보고 N국에서 처음 해봤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솔직히 하기 전에 중등부 수업 이거 쉽잖아, 이거 내가 꼭 해야 되나, 딴 학원으로 갈까, 막 그런 고민도 했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상담을 할 때 학생 어머니께서 저한테 중등부를 하시는 거면 이과 출신은 맞으신가요? 그런 말까지 저한테 할 정도로 중등부 수업이다라고 하면은 약간 좀 쉬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중학교 학생들을 이제 직접 키워보시면서 1학기 수학은 항상 연산에 대한 거를 배우고요. 중학교 2학기에는 도형에 대한 성질을 배우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는 뭐 삼각형, 사각형 그런 도형들을 배우고, 3학년 2학기에는 원의 성질에 대해서 배웁니다. 근데 대부분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그때 원의 방정식이라는 게 나오죠. 물론 접근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3학년 때는 원에 대한 성질, 원의 도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원론적인 성질을 다루고, 고등학교 때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직접 좌표에 올려서 계산을 하고, 그런 식의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도형에 대한 문제를 풀 때 도형에 대한 성질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으면은 계산으로 한 10분, 20분 넘게 걸려서 풀만한 문제를 3분, 4분 내에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업할 때, 특히 고1 수업을 할 때는 제가 도형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은 항상 중학교 도형에 대한 언급을 해주면서, 너희 요거 까먹었지? 너희 아마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도형 나오는 거 고등학교 때 안 나오는 거 아니까 도형 아마 제대로 안 했을 거야 하면은 거의 다 대부분 지금 안 돼 있거든요. 학생 고1 되시는 거죠. 도형 많이 공부하셨어요? 막 자신 있게 막 내심의 성질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원의 성질, 원주각의 성질 제가 물어보면 대답 잘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도형에 대한 거를 생각보다 좀 가볍게 생각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3 때 1학기 때 함수가 나오고 그게 고1 때 연관된다, 그거는 머릿속에 친구들이 있는데 도형이 연관돼서 나온다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형의 성질들, 그런 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주입을 해주고 있고, 또 중학교 수업 하다 보니까 결국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오는데, 얘네들이 지금 요런 거를 잘 이해 못하고 있구나, 여기에서 약점을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하는구나, 그런 게 좀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중학교 수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자부심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처음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제 고등부 수업을 하는데 가장 큰 경험치가 중학교 수업을 하면서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학교에 대한 그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2월 초니까 학부모님들 집에 가셔가지고 꼭 중2, 중3 도형을 다시 한번 봐라, 방학 중에. 그말 한번 해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 좀 이해를 잘 시키기도 하고, 약간 문제풀이에 그냥 단순 풀이가 아니고 접근법으로 많이 제가 좀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게 그냥 어떤 친구가 강의 평가를 저한테 되게 좀 고맙게 잘 써준 친구가 좀 써준 건데요. 이 친구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무기명이라 가지고 모르겠는데, 제가 좀 위도하면서 했던 수업에 대한 내용들 정확하게 캐치를 좀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보면은
약간 좀 문제를 풀 때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지 너희가 잘 접근을 할 수 있냐. 항상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항상 고민을 많이 시키거든요. 문제를 풀다가 질문이 들어오면은 바로 알려주지 않고 일단 항상 제가 물어보는 게 너 어디까지 풀어봤냐? 한번 그거를 물어봐요. 어디까지 생각을 했는지 물어보고 여기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과정이 못 넘어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네가 문제에 요러요러한 조건이 숨어 있는데 네가 요러한 조건을 놓쳤기 때문에 네가 거기 단계에서 멈추고 있는 거다. 요 조건을 네가 한 번 더 생각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거다. 그런 식으로 제가 문제 조건을 많이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좀 정보를 분석한다, 조합한다 이런 식으로 저의 의도를 진짜 좀 잘 파악해가지고 좀 좋게 써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쓴 게 진짜 제 의도한 바를 약간 정확하게 파악해줘서 이 친구가 좀 한 게 제 수업을 좀 잘 나타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관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이제 단원 하나가 끝나면은 테스트를 보거든요. 그 테스트를 보면은 테스트 결과를 이제 부모님께 제가 안내를 드립니다. 이게 실제 이제 카톡 창인데 제가 단원 테스트를 보면 이제 어머니 카톡으로 바로 이렇게 성적이랑 틀린 문제를 분석해서 요러요러한 게 약점인 것 같다. 요 점을 잘 보완하면 될 것 같다. 여기 간단한 코멘트랑 여기 시험 본 거를 직접 찍어가지고 보내드리고 아래 잘렸는데 항상 틀린 문제를 오답노트를 작성하게 하거든요. 학생들은 오답노트를 하는 걸 되게 싫어하긴 하고 막 그냥 옮겨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는 그냥 그 옮겨 쓰는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한번 그냥 쓰면서 무의식적으로 그냥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제가 풀어준 거를 받아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전 꾸준하게 지금 오답노트를 좀 학생들에게 좀 풀리고 하고 그거를 항상 어머니께 인증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제가 카톡으로 하다 보니까 어머님들도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은 좀 공부를 하다가 학생이 어려워하는 거에 대해서 편하게 저한테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한 학부모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건데 애가 풀다가 막 요런 거 좀 어려워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뭐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전화 상담도 물론 좋긴 해가지고 제가 전화 상담도 드리긴 하지만 좀 사소한 거. 그러니까 요거를 굳이 내가 전화까지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하나 싶은 것들도 어머니들이 분명히 있으실 건데 그런 거는 제가 항상 이게 성적표를 보내드리고 그럴 때 톡으로 간단하게 저한테 요러요러한 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리면은 바로바로 좀 반영하거나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도 그냥 요 성적표를 받으셨을 때 저한테 톡으로 편하게 좀 문의를 주시면은 서로도 피드백도 되면서 더 수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어서 항상 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발표를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이제 국어 선생님이 국어과에 대해서 이어가지고 마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차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국어 과목 담당하고 있는 정현욱 강사라고 하고요. 제가 지금 마지막 순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지치셨을 것 같은데 가급적 빠르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는 잘 안 찾지는데. 일단 제 간단하게 프로필은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목동이나 서초에서 경력을 쌓아왔는데 좀 학구열이 치열한 곳에서 경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정말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서초를 지나서 다음으로 이직을 할 때 대치동을 갈지 말지를 정말 고민했거든요. 대치동에 합격을 했는데 갈지 말지 고민하다가 앵콕으로 와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자기 제 어필인데요. 제자들이 저를 많이 좋아하고 따랐었다라는 거고요. 수강평 이벤트가 이제 올해 최근에 1월달에 진행했던 수강평 이벤트 홍보 포스터인데 여기에 이렇게 맨 위에 예시로 나와 있는 요 긴 내용에 성의껏 적혀 있는 학생의 수강평이 제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국어 수업에 대한 칭찬인데 이런 것도 제가 자기 자랑 삼아서 제가 이렇게 학생들이 좋아하더라라는 것을 어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좀 핵심적인 내용으로 넘어가서 2022년 개정교육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저보다는 조금 더 뭐 교육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자료 영상들이나 자료 홍보물들이 있고 좀 교육 입시 전문가 분들이 훨씬 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어에 한정해서만 간략하게 그리고 제가 이해한 바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일단은 기존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공통과목 국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할 때 그 1학년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학년 국어가 공통과목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일반 선택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른데요.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보통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시험을 치르게 되는 독서와 문학을 주로 치르게 됩니다. 영훈고 같은 경우에는 2학년 1학기가 문학, 2학년 2학기에는 문법을 했어요. 그래서 언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훈고 2학년 기준 문학이 2학년 1학기, 언매가 2학년 2학기였어요. 이제 3학년 1학기가 독서입니다. 순서상.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뭐였느냐? 선택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으로 해서 아무래도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로 조금 더 비중이 낮은 가볍게 하게 되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바뀐다고 했을 때 이렇게 바뀌죠. 공통국어 1과 공통국어 2로 바뀌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물론 또 학교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1학년 국어를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고요. 일반 선택에서 보통 2학년 때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에서 나오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학교에서 절대평가로 다루게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3학년 때 혹은 2학년 2학기 때 선택 과목으로 다루게 되는 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는 국어에 한정해서 커리큘럼이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기존 11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11종 교과서가 9종으로 조금 줄어드는 정도입니다. 조금 줄어들고요. 내용이나 작품이 크게 엄청 큰 선에서 변화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등급 내는 방식이 1등급에서 9등급까지의 9단계 산출 방식이었다가 이제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런 것들도 워낙 잘 알려진 사실이라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국어에 좀 한정해서 좀 전문적인 내용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좀 전문적인 내용이라고 하면은 고3 입시 수능 관련해서 수능 국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수학 중요하죠. 수학이랑 비교했을 때 최근 3개년입니다. 근데 2025년 수능 입시 결과는 말고요. 그래서 작년까지 기준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수능 입시 기준입니다. 아직 최신화가 조금 덜 됐어요. 그래서 2024년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 수능 국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역대급으로 어려웠고요. 2024년도 굉장히 역대급으로 어려웠어요. 최고점 분포를 보시면 수학보다 항상 더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23년에는 쉽게 나와서 최고점이 134점이었어요. 표점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그래서 이때는 좀 쉬웠는데 어렵게 나왔을 때는 항상 수학보다도 변별력이 높았고요. 이 수학보다 변별력이 높다라는 게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되냐면요. 2024년 기준 1등급 표준 점수 분포라는 것이 수학보다 2개 많은데 심지어 2022년 때는 7개가 더 많았어요. 근데 표준 점수 분포를 제가 좀 더 쉽게 이해를 도와드리자면은 자, 사회 탐구 기준으로 다음 페이지에는 보시면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생윤의 1등급과 2등급에는 표준 점수 분포가 하나씩밖에 없어요. 근데 사무는 무려 1등급 분포가 5개나 있어요. 이러면은 어느 시험이 어려운 거냐면은요. 사문이 훨씬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변별력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뜻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점수 분포가 생윤 같은 경우는 너무 쉽게 나와서 1등급 받는 애들이 다 여기로 점수가 고정돼 버려요. 분포도 100분율로 따졌을 때 98%로 나온다는 뜻이고 2등급이면 다 여기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문은 어렵게 나와가지고 100부터 96까지 5개가 골고루 나온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1등급을 했을 때 그래서 굉장히 변별력이 좋은 시험이었다 라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국어로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국어로 이해를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국어는 무려 1등급이 17개의 표준 점수 분포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2022년에 무려 18개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때 1등급 커트라인 원점수가 85점이었습니다. 85점이었는데 그러면 85점부터 시작을 했을 때 86, 87, 88, 89 1점, 원점수 1점마다 전부 다 등급이 사실상 존재했다라는 이야기죠. 같은 1등급이더라도 점수 차이가 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였고요. 그러면 대학에 갈 때도 실제로 같은 1등급이지만 100점짜리 1등급과 85점짜리 1등급은 대학 갈 때 18개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만큼 변별력이 크게 작용을 했다. 수학보다도 훨씬 더. 그래서 국어를 잘 보는 것이 최근 3개년 동안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상대적인 비교인데요. 영어 중요합니다. 영어는 중요하지만 실제로 학생들 보면은 영어 숙제하느라 국어 숙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영어는 일주일에 2번 가지만 국어는 일주일에 1번 가니까 좀 덜 하게 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 수능 기준입니다. 수능 기준으로 드리는 노력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일종의 가성비를 생각해봤을 때요. 2024년 기준으로 영어 1등급 받으려면은 이제 상위 4.7% 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굉장히 거의 뭐 상대평가랑 비슷한 수준으로 노력을 했어야 됐어요. 상대평가가 4%잖아요. 그런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영어가 어렵게 나왔고 절대평가지만 1등급 받는 게 만만치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 이거는 등급별 감점 규모라고 했을 때 대학 갈 때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내가 건국대에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은 전형 총점이 1000점인데 제가 영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졌을 때 2점을 깎여요. 3등급이면은 이런 식으로 점수가 깎이고 4등급일 때 깎이고, 그래서 영어를 조금 덜 공부를 좀 덜 해서 등급이 내려갔을 때 대학 갈 때 얼마나 손해보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계산을 해봤을 때. 자,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직관적인 자료로 보여드리면요. 단순 국어랑 비교입니다. 만약에 영어 1등급일 때 국어 표점 124점 받은 거랑 영어 2등급일 때 국어 표점 125점, 1점 차이죠? 그러니까 영어 1등급과 2등급과는 엄청 큰 차이잖아요. 매우 큰 차이가 있는데 2등급 받던 학생이 영어 1등급 받으려면 노력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국어 딸랑 표점, 원점수도 아니에요. 표준 점수예요. 표준 점수 1점 차이가 단순히 이 대학의 경우에 한정해서요. 어느 쪽이 더 유리하냐? 영어 2등급에 국어 표점 1점 더 높은 게 유리합니다. 이 경우에는.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 이렇게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물론 보시면 알겠지만 대학마다 다릅니다. 반영 비율이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건 대체로 인서울 대학들이 영어 등급의 비중을 굉장히 적게 잡고 있구나. 그래서 1등급이나 2등급이나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구나 라는 정도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국어 표점이 4점 차이 나는 경우로 보시게 되면은 국어 표점 4점이라는 거는 국어 한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략 0.7문제 정도? 0.7문제 정도 차이예요. 국어 표점이 4점 차이 나는 거. 그런데 실제로 대학 갈 때 점수 차이를 보시면 영어 한 등급 차이일 때랑 비교해보면 1000점 만점, 전형 점수 기준으로, 대학 들어가는 점수 기준으로 훨씬 더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보다는 국어가 아무래도 수능 기준으로 중요한데 실제로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쵸? 학원도 일주일에 한 번 가고 국어 점수 올리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국어 공부가 중요하다. 그래서 미리미리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러면은 영훈고에 한정해서 기출 경향을 좀 제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수능 문학 유형과 유사해요. 그래서 뭐 크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제가 어제 신일고 입시 설명회를 했었는데 신일고 같은 경우에는 설명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신일고는 수능과 유사한 정도가 아니라 수능보다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수능보다 어렵고 굉장히 까다롭게 나오는 지점이 있어서 제가 신일고는 1등급 받는 학생들은 제가 조사를 해보면 학원을 안 다닌대요. 그래서 신일고는 1등급 받는 국어에 한정해서 1등급 받는 애들은 원래 잘하는 애들, 학원 안 다니고 원래 책 평소에 많이 읽고 이런 애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 모의고사 1등급 고정으로 받는 애들이 내신도 1등급 받아가요. 신일고는. 근데 영훈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무난해요. 노력하면 잘 받을 수 있는 내신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분석을 할 텐데요. 보시다시피 문제 난이도 분포만 보셔도 그 출제하는 선생님의 의지가 느껴지죠. 그러니까 무난하게 내겠다. 난이도 중간에 점수 배점이 높아요. 안 그런 학교 많습니다. 난이도 상쪽이 훨씬 더 많은 학교들이 있어요. 이것만 봐도 선생님의 어떤 그 취향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선택형 25문항이고 주관식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 상문항 중에 하나를 뜯어보자면 이 4.3점이라서 최고 배점이거든요. 보기를 이렇게 주고요. 수능 유형입니다. 문학작품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추가 자료로서 보기를 제시했는데 선지에서는 이 보기에 있는 내용을 활용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4번이 이제 틀렸거든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이 왜 틀렸는지를 뜯어보면은 술을 좋아해서 가난했다는 점에서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황만근이라는 인물이 술을 좋아해서 가난한 게 아니라 가난한데 그냥 술까지 좋아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없어요. 인과관계가 없는데 문장 형식을 이렇게 이어놓으니까 인과관계가 생겨버렸죠.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됩니다. 근데 이런 유형은 수능에서 제일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국어 출제할 때 선지에서 항상 인과 왜곡 넣으면은 학생들이 뭘 보냐면요. 학생들은 주로 단편적인 정보를 봐요. 술을 좋아했다라는 것과 가난했다라는 단편적인 정보를 보고 둘 다 맞는데? 이러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함정에 많이 빠지는데 맞는 말이라서 이게 틀렸다는 게 안 보여요. 근데 이런 식의 인과 왜곡을 해버리면은 그래서 수능 유형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함정에 빠지게 되는 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근데 난이도가 별로 안 높아요. 사실 이 정도 별로 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실제 수능 3점 유형보다는 많이 무난하게 쉽게 나오는 편이에요. 유형만 비슷할 뿐이지. 이게 영문고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 지문이 활용될 때는요. 자, 이러한 외부 지문이 활용됩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그래서 좀 변별력이 갖추어진 선지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것도 이제 그 중학교 예를 들어 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국어학원 계속 다니면서 그 족보닷컴이라고 하죠. 그런 데서 나오는 족보식 문제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딱 보면은 무난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한 것들. 학생들이 문제집에서 많이 접했을 법한 무난한 외부 지문이 출제가 돼요. 전반적으로 영문고는 외부 지문을 내더라도 무난하게 그래서 고전 시가를 낼 때 무난하게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완전히 낯설다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제일 어려웠던 지문인데요. 김시습의 이생규장전이 본문이에요. 그냥 교과서 작품이에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생규장전이 이렇게 제시가 되고 근데 거기에 보기를 무려 2개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면에 담을 수가 없어서 위에 보기 1번은 잘랐는데요. 주몽신화가 보기 1번이었습니다. 주몽신화 보기 1번 호원이라는 작품을 보기 2번으로 제시했어요. 근데 이 호원이라는 작품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전설입니다. 전설. 그래서 보시면 신화, 전설, 원래는 민담이거든요. 우리나라 설화의 3가지 유형. 신화, 전설, 민담인데 그 민담이 나중에 발전해서 고전소설 보신다고 고전소설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고전소설이 이생규장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설화의 3가지 유형을 크게 나누어서 신화, 전설, 민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자리에 고전소설인 교과서 작품 집어넣고요. 이 3개를 비교하는 선지가 나와요. 윗글, 보기 1, 보기 2. 이게 수능에는 없는 유형입니다. 물론 전형적인 어떤 내신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좀 창의적으로 어렵게 만들어낸 유형이고요. 복잡하게.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일종의 좀 100점 방지용이라고 하죠. 학생들이 틀리길 바라면서 내는. 그래서 변별력을 갖추려고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어렵게 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특출난 유형도 한두 개 정도는 항상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점이 잘 나오기는 힘들어요. 실제로. 제가 가르쳤을 때도 제가 이제 그 영문고 성과랑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작년 1학기 때 문학 전교 1등, 2등 이런 식으로 제가 배출을 했었는데 그때도 학생들이 점수가요. 이랬어요. 그 1등 하는 학생이 기말고사가 86점 정도였습니다. 86, 87? 예, 그 정도였는데 그게 전교 1등이었어요. 예, 좀 압도적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전반적인 평균 점수가 좀 낮은 편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학생이 예를 들어 신일고나 개성고에 데려놓으면은 그냥 좀 무난한 상위권이에요. 최상위권은 아니고. 근데 그 영문고에서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학생들이 상위권 분포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금만 더 잘해도 금방 두각을 드러낼 수 있어요. 영문고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비교적으로 무난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런 100점 방지용은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이것도 최고점인데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거는 실수하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1등급이 이제 1등급이 결정될 때 실수를 하고 안 하고가 은근 많이 작용을 합니다. 예, 변별력이 엄청 높은 게 아니라서. 그래서 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문제 유형 자체가 수능 스타일이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는 단순 암기보다는 수능 문학 공부와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수능 문학 공부와 유사한 쪽으로 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커리큘럼 안내인데 영문고 1학년 수업이 이제 문학관이라고 바로 저 위에 조금 더 한 3, 4분 올라가면 있는 문학관이 있어요. 저희 건물이. 그래서 일요일에는 이렇게 수업을 개설을 하고요. 평일에는 강북관이라고 해서 저 미아역 인근 한 2분 거리입니다. 도보 2분 거리. 그래서 미아역 옆에 있는 강북관에도 수업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영훈고등학교 학교 위치 자체가 여기 저희가 지금 있는 이 기름역과 미아역 사이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더 가까운 쪽으로 등원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등원을 하게 됐을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확인학습이 존재하는데 확인학습 같은 경우에는 주말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예요. 근데 밤 10시에 오면 안 되니까 2시간 빨리 저녁 8시까지 자유롭게 등원을 해서 사전에 저랑 약속은 해야 돼요. 이때 오겠다. 안 그러면 안 오거든요. 사전에 저랑 약속을 하고 이때 오겠다라고 한 다음에 오면이 조교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조교 선생님이 학습 자료를 주면은 그거를 풀고 채점하고 검사 받고 집에 가는 확인 학습이 있습니다. 주말에 2시간 따로 그렇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결석하는 경우 이제 이거는 제가 결석자 보강 수업으로 영상 촬영했던 건데요. 유튜브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유튜브에 올려요. 이렇게 해서 올려가지고 학생한테 직접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석자 관리를 하고 있고 사전에 적당한이라고 하면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저에게 미리 말해주면은 제가 영상을 촬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성실함도 수업 참석하는 것도 성실함이고 이것도 이제 노력이다 해서 일부러 영상 보강을 아예 안 하는 선생님도 계세요. 와가지고 무조건 들어라. 아파도 와서 들어라 하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결석자 보강 관리는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근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작년에 개성고 학생인데 학원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저 얼굴도 몰라요. 얼굴도 모르고 1년 동안 가르쳤는데 영상으로만 수강을 했어요. 카톡이랑 질문도 주고받을 때 카톡으로만 질문 주고받고 영상으로만 제가 계속 꾸준히 내신이었거든요. 심지어 내신이랑 방학 때도 강의를 했는데 방학 때 수능 강의랑 해가지고 1, 2학기 내내 10위권 안에 있었어요. 이 친구가. 근데 원래 잘하던 친구도 아니고 원래 중상위권이었어요. 한 2등급에서 3등급 왔다 갔다 하던 친구인데 작년 초부터 제 수업을 이런 식으로 영상 수강해서 1등급이 계속 나왔어요. 모의고사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영상으로도 충분히 수강이 가능하고 성적이 나오더라 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간단한 성과인데요. 작년 초에 제가 이 학원에 부임을 했습니다. 와가지고 처음으로 2학년을 맡아서 주로 가르쳤었는데요. 개성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1학기, 2학기 내내 30% 이상의 재원생이 계속 정규 10위권 이내에 있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정규 1등이 꾸준히 재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 영문고 2학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학기 때 정규 1, 2등이 재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영문고 같은 경우는 특히 제가 좀 더 애착이 가는 게 지금 2학년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3학년으로 이제 올라가면 보통 개성고 같은 경우는 그런데요. 학생들이 좀 더 이제 공부 욕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대치동 많이 가거든요. 굳이 이 지역에서 동네 학원이잖아요. 동네 학원 안 다니고 많이 이렇게 빠지는데 영문고 애들은 한 명도 안 나가고 다 그대로 나왔어요. 고3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고3 수업을 영문고 2학년을 거의 그대로 데리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 흔치 않은 일이긴 해요. 대치동이 아닌 이상 데리고 가긴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다 더 빡센 데로 가려고 하니까 아니면 혼자 인강 듣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특히 제 생각에는 이 중상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제가 올린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그 학생들을 더 이렇게 같이 좀 애착이 있게 제가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뿐만 아니라 이런 중위권 친구들도 제가 성적 향상에 자신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질문 답변 시간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최대한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요. 제가 수행평가도 한번 학생이 좀 봐달라고 해서 본 적이 있는데 작년에는 이런 거였어요. 가사라고 하죠. 조선시대
가사 문학의 특징이 음부율이 있고 음수율이 있어서 일정한 형식이 있거든요. 가사 쓰기, 그러니까 창작하기. 단순히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시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운율, 즉 요즘 학생들한테 익숙한 표현으로는 라임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형식 운율을 맞춰가지고 자기가 직접 가사를 창작해보는 거,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거가 좀 특별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학생들 보니까 웬만하면은 그 수행평가에서 하라고 하는 것만 제대로 수행하면 100점 줘요. 예, 까다롭진 않았습니다. 예, 국어에 한정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또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실 때 남겨주시면, 따로 남겨주시면 제가 꼭 연락을 드려서라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엠콕학원 과학과 강사 이승희라고 합니다. 2025학년도 1학기 영문고 1학년 통합과학 여러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거 말고 좀 많이 있는데, 제 소개를 해드리면 20년 이상 목동 지역에서 고등부 내신, 그리고 수능 위주로, 사실은 주로 수능 위주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력하는 아이들,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이들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저도 그렇고 노력하는 아이들하고는 항상 끝까지 열심히 하는 강사라고 자부합니다. 2020의 개정교육과정 달라지는 사항들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행 9등급제로 진행이 되다가 2022 개정부터는 5등급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1등급 맞기가 훨씬 더 쉬워졌네. 1등급 4% 했는데 2.5배가 돼서 10%까지니까 상당히 쉬워졌겠네 라고 생각하실 학부모님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왼쪽에는 누적 비율이 이제 100%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5등급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평가 A에서 E까지, 상대평가 1에서 5등급 이렇게 이제 병기가 됩니다. 병기가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학 제공 방식이, 이것이 상당히 아이들한테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학에 제공되는 것이 지금 보시면 성취도별, 분포비율, 과목평균, 수강자수 이런 것이 제공이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예전에는 그냥 1등급을 맞는 아이면 대학에서 느끼기에 그냥 1등급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등급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변별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참고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것이 바로 이 내용인데, 그러니까 과목 평균이 있는데 이 과목 평균에 비해서 월등히 점수가 높다. 그러면 1등급 학생이지만 이 아이는 다른 1등급 아이들에 비해서, 친구들에 비해서 우수한 학생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고등학교별 통합과학 내신이 얼만큼 난이도가 있는지, 쉽게 출제하는 학교인지 어렵게 출제하는 학교인지도 다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대학교에서 고등학교도 판단할 수가 있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석차까지 다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그냥 1등급 맞는 것보다 지금은 1등급이면서 어떤 1등급이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이들은 부담이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말씀드리면 2015 개정교육과정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는데 2022에서는 이렇게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부터 말씀드리면 예전처럼 똑같이 1년 동안 통합과학을 1학년 때 진행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책이 한 권이었다 책이 두 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책이 그냥 두 권으로 바뀌느냐? 단순히 그건 아니겠죠. 책이 한 권이었다 두 권이 되면 당연히 내용이 더 많아지는 학습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화생지 원과목이 그냥 물화생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우리 아이들이 1년 동안 2학년 때 진행을 했다가 지금은 2학년 1학기 한 학기 동안 자기가 선택한 과목들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진행했던 것이 한 학기 동안 진행하기 때문에 또 학습량이 또 많아질 테고, 거기다가 또 이 아이들이 이제 선택을 해서 대학교에 진학을 해야 될 텐데, 반드시 4과목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쉬운 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대학에서 무슨 공부를 할지, 무슨 과에 진학을 할지를 고민하셔서 선택을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하고 조금 대학에서 원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도
아이들한테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시간이 더 지나야 아이들한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정리를 해드리면 2015 개정교육과정을 위해서 내용이 좀 많아졌고요. 내용이 많아지고 수능 출제로 또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암기보다는 실험이나 자료에서 그래프에서 이렇게 사고력이 필요한 부분까지 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신에서 단답형보다는 서술형 문제, 진짜 단답형으로 쓰는 게 아니라 서술형으로 서술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증가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앵커강원에서 통합강 내신 대비 당연히 충실히 하려고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수능까지 연계돼서 1학년 때 충실히 해서 고3 때 수능 대비도 탄탄하게 될 수가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할 것입니다. 저희 학원에서 준비한 통합과학은요, 주일에 3시간씩 진행하고 중요한 확인학습의 또 개별적으로, 학생 개별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확인학습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거냐? 암기 테스트, 필수 암기 테스트, 좀 암기할 내용이 많은데 단순한 암기보다는 같이 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외워지도록 머릿속에 각인이 되도록 제가 도와줄 테고요. 그리고 이 암기가 제대로 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문제 테스트를 통해서 제가 아이들이 얼마큼 성취도를 갖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성취도가 좀 된 아이들은 심한 내용까지 진행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3시간, 본 수업은 금요일 날 5시부터 8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학습 시간은 아이들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제가 체크해서 시간을 분산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재, 고등부 수업은 자체 교재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체 교재로 진행할 것이고 내신 대비 때는 수능 대비를 위한 심화 문제들 그리고 각 학교 내신에 해당하는 문제들까지 제가 준비를 해서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번호가 나가고 있죠. 그래서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신있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앵코 과학학원 과학선생 이승희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에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뭐 전반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일단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그 담당 선생님이랑 바로 다이렉트 상담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앞서 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과학은 빨리 최대한 빨리 수요일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찍어서 저희가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긴 시간이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